호흡을 하거나 그 시대를 바꿨는지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일반인 저자라든가 혹은 새로운 저자들을 더 많이 우리나라에서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학자라는 거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. 골방에서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특히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필드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은 걸 경험한 사람들이나 활동가들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이렇죠. 그런 사람들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넌 안 돼 라고 얘기하죠. 근데 안 될 이유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갈리아노는 뭐 훌륭한 기자이긴 했는데 축구 전문 기자예요. 그러니까 중남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군사 독재나 그런 게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했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기자 출신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유아사 마코토는 동경법대에서 법학 박사 준비하다가 일본의 민중은 다 굶어 죽는데 내가 박사는 되어 무엇하리라고 나왔던 사람이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은 한국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정권을 바꾸고 지금 하토야마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정부 안에 들어가서 빈곤 문제를 다뤘던 사람이거든요.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희망청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정권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20대 문제에 관한 우리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걸 정리하는 청와대 직원이 된 건 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학문이라는 거는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는 학문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고 사회를 바꾸고 싶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개인을 바꾸면 너무 힘들어요. 근데 그 개인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한 축이 저는 사회과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. 그런 점에서는 뭐뭐뭐뭐를 읽고 시작을 하라고 너무 이전 출발 전에 이 리스트를 어렵게 하거나 아니면 공부라는 거는 대체로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아까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돈 많은 사람들 하는 그런 거는 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지 않는 학문이라는 거는 좋은 독자들이 많은 거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저자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활동가들도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생활인들도 책을 쓰고 그렇게 돼서 그게 쌓이고 그것도 아주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일본은 자민당을 넘긴 걸 한번 봤거든요. 그런 점에서 유아사 마코토의 책이 후코 책보다 내지는 데리다 책보다 의미가 적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책이 훨씬 중요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만약에 지지 않는 학문을 한다고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스탈린주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마오주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도 또 키스주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80년대 끝내고 그리고 또 90년대에서도 수많은 논쟁을 보고 기든스의 제3의 길도 보고 그리고 다시 21세기로 넘어와가지고서 또 뭐가 있고 그렇게 하면 진짜 한평생 갈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는 학문을 우리는 훈고학이라고 부르거든요. 그거는 이제 역사 내에서 훈고학이 일부 있죠. 근데 그런 훈고학을 지금 다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것들을 고민을 하는 게 이런 사람 특징이 그런 훈고학한 사람도 아니거든요.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용학문이고 응용학문인데 그런 면에서는 아카데미즘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들한테 너무 피동적으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. 이를테면은 독자들은 책만 사주면 되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 너무 나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유아사 마코토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중에 누가 아마미야 카린처럼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일단 축구로 치면요 공격진하고 미드필드하고 굉장히 짧은 압박 축구 같은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의 학문이라는 것도 공격진은 저 앞에 이렇게 나가 있고 우리는 뒤에서 수비만 해라 그러는데 서장관 말대로 그래요. 누가 수비하고 싶어 해요. 공격하고 싶지. 근데 우리는 한국의 대중이나 민중들을 너무 소비자로 이렇게 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자 조금 또 무거운 얘기를 하고선 정리를 슬슬 하겠습니다. 레토릭에 관한 얘기를 우리말로는 수사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. 뜻은 아시죠?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수사학이 아주 발달한 학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딱 보자마자 숨통이 턱 막히게 만들죠. 자, 이렇게 해놓고 무차별 곡선을 딱 그리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건 나의 학문이 아니구나.
그 경장 내에서도 그런 비판이 많아요. 그런 레토릭이라는 건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을까?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게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약간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수학이나 너무 복잡한 거는 꼭 필요한 것만 내고 나머지는 저 뒤로 빼자. 그리고 심지어는 각주, 저는 각주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 각주에 들어가야 될 거면 본문 안으로 집어넣어서 원전을 아예 소개를 하고 그러지 않고 스쳐 지나갈 거라면은 사실 더 일반인을 위한 거니까 각주 자체도 안 필요하지 않냐 뭐 그런 건데 이 레토릭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명박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이명박이 레토릭이 없는 사람이에요. 너무 솔직해가지고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악 하잖아요. 근데 그 사람이 또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라는 뭐 어쩌고 장황설을 만 했으면 우리가 또 잘 거예요. 자다 보면 화나의 순간을 잊어버리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, 이명박 전부 다 레토릭이 진짜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좋은 점을 얘기하면 솔직 담백하죠. 실제로는 그런 근데 이제 이 수사학이라는 형태에서 근데 이게 한국은 철학도 이게 수사학이 이게 보통 아니거든요. 근데 그냥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듣고 있으면 하기 싫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얘기한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?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위대하시다고 박수 치고서 다시 안 보게 되죠. 근데 그거 사실은 그 결론은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여러분들 조금 진짜 어떤 많이 쓰더라도 레토릭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면은 사실은 난 잘 모른다라고 쓰신 분이 있고 나 안다. 근데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쓴 분이 있고 틀리게 말하거나. 사실은 그런 거 아니에요. 이를테면은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이 앞에 이렇게 썰레버리 쭉 하잖아요. 연애편지 안 써보시나요? 연애편지 이렇게 쓰면은 결론은 사랑한다인데 사랑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필연인지를 위해서 구구절절 쓰잖아요. 그러니까 그 학문의 전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에서 이제 앞에 이게 썰레발이 많은 걸 수사학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. 그리고 전문가주의라는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학문이 수사학이 발달했어요. 그래서 이게 기죽게 하는 거예요. 알루미늄은 너무 어렵더라고요. 근데 이 수사학이라는 게 학자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가로막고 일반인들이 논의에 끼어드는 걸 가로막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. 저는 경제학 할 때 저도 수학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일반인들 용어로 쓸 때는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데 몇 개는 꼭 어쩔 수 없어 쓰게 되는데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저는 좋아하는 얘기인데요. 헤겔이 칸트 전공이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헤겔은 헤겔이잖아요. 헤겔의 철학을 한 거고 아니 그럼 칸트가 데카르트 전공이야 그러면 칸트는 칸트잖아요. 그리고 그러면 후코가 니체 전공이냐 그러면 후코도 후코고 다 그냥 그 사람이 철학을 하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학문이 어떻게 조선에 들어오면요. 철학도 그래요. 우리는 이 철학 분류할 때 니체 전공, 칸트 전공 다 이렇게 있잖아요. 그렇죠. 뭐 전공하냐 그러면은 아니 다른 학문은 그런 학문이 없거든요. 이를테면은 중세사를 전공한다. 내지는 불문학 같으면은 중세 불어를 전공했다. 이렇게 하는데 철학이나 이런 데 오면은 꼭 이게 누구 전공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그래요.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철학자냐? 그러니까 철학과를 나와서 철학과에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자는 맞을 텐데 아니 무슨 놈의 그런 사람이 누구 전공이 있냐라고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는 건데 이렇게 생각해라는 거를 다른 사람도 알아볼 수 있게 정리를 하면 그 학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. 나머지 학문도 마찬가지고 사회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이를테면 모델링을 했다거나 툴을 돌렸다거나 그거는 뭐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작업이지 그게 전체는 아니거든요. 그런데 이 레토릭이 학자의 탄생과 입문과 이런 거를 굉장히 막고 있고 되게 무섭게 만드는 이런 비유를 들어볼까요? 수사학과 함께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순과학이라는 게 한국에서 또 역사학 하는 사람들이 강해요. 그래서 막 줄을 엄청 달잖아요. 일반인이 보면 역사학 하지 말아야지. 그런 마음을 먹게 하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뒤로 빼고 나면은 사실은 학이라는 것의 핵심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 몇 마디 문장으로 사실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
개개인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는 어서라고 얘기했으면 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이해도 돕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학문은 모르겠는데 물론 다른 학문도 비슷한데요. 혼자 깨닫는 것 이게 사회학에서 가능하냐라는 이런 질문을 가끔 해보거든요. 일단 가끔은 이렇게 봐요. 자기가 이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나는 깨달았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. 그 제가 보면은 깨달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라고. 그럴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사회학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인식의 원칙으로 얘기하면요. 발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수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. 뜻 아시겠죠?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발견할 때 그 발견하게 되는 것에 관한 원칙들이고 수용성이라는 거는 그 사회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원전 2세기에 기원전 2세기쯤에 우리는 인공위성을 날리게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 봐요.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해가지고서 2010년 한국의 나로를 뽀개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기원전 2세기에 할 수도 있죠.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있어서 막 계산해보니까 나로는 안 될 거야. 근데 기원전 2세기에 그거 알아도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. 그 뭐 한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 히랍 어디서 나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 사람은 진실을 얘기한 거잖아요. 진실을 얘기했지만 그거 아마 굶어 죽었을 거야 그러고서. 근데 사회학이라는 갖고 있는 특징이 그 사회의 독자, 국민, 학자가 같이 나가는 그런 속성이 되게 강하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어요.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파의 어떤 사람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. 막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. 그러니까 아니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거든요.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어떻게 동시대를 살고 있을까.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죠. 제가 너무 앞선 세계 살고 있거나 그 사람이 너무 옛날 세계 살고 있거나 근데 뭐 70년대 생각했으면 아마 그 사람은 되게 똑똑했을 것 같은데 21세기에서는 안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수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대학이나 아카데미에서 일반인들하고 사실 간극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. 이렇다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다. 이런 질문의 연장에서 좌우 얘기를 하고서 오늘 끝내겠습니다. 그러니까 좌파, 우파 다 상대적인 개념인데요.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한국에서는 우파들이 공부를 되게 안 해요. 근데 공부 안 함. 공부 안 하는 이유는 중간중간 얘기를 할게요. 하여간 공부 되게 안 해요.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그러거든요. 또 우시라고 써놓고서 공부 안 한다 그래. 제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좌석훈이에요. 옛날 1000년 전부터 너의 그 부모들이 너 우파라고 했는데 너 혼자서 좌파하니 그러고서 우리 집에 좌파 저 혼자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프랑스의 기소로망이나 혹은 그런 그 우파 학자들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해서 책을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거든요. 기소로망이 중국에 대한 그 라네드 꺾으니까 수탁의 시대인가요? 그런 수탁해인가 그런 다게해인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. 그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소로망 세계적인 학자가 돈도 많이 벌고 그랬는데 중국 내 어떤 수용소에 가기 위해서 트럭 뒤에 숨어가지고서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인터뷰하고 오거든요. 아니 책도 이렇게 많이 보고 그 사람이 무섭잖아요. 중국의 그 프랑스 사람이 이게 뒷돈 주고서 들어가가지고서 몰래 인터뷰하고 왔다가 죽으면 어떡하려고. 근데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런 사람들. 조선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괜찮았거든요. 근데 우파는 공부를 안 하는데 우파가 그러니까 보통 외국에서 물어보면 왜 공부를 하냐면은 좌파가 날카롭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좌파들이 맨날 날카로운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걸 답을 하려면은 우파들도 책을 안 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. 그렇게 해서 좌우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극우파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. 그거는 사실 맞다. 그래서 좌파가 맨날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답변하려다 보니까 책도 많이 보고 뭐 그렇게 해서 방어를 한 거다. 그리고 또 그런 놈을 빼려니까 일이 더 날카로워질 거 아니에요. 근데 전후좌우는 모르겠어요. 우리나라 우파는 공부를 안 하는데 좌파가 날카롭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파가 어벙벙하니까 날카롭지 않아진 것도 있고
그건 선을 모르겠죠. 그 한국의 학자는 97%가 우파고 3%가 좌파거든요.